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박종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또 특별한 순서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8.29 전당대회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소병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모셔서 비전과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소병훈입니다. 네, 소병훈 의원님. 저희가 이번 총선 때 네.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너무 늦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그때보다 지금 더 심하죠. 그러니까 네.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또 이 고난도 이겨낼까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소병훈 의원과 함께 최고위원 후보에 또 출마하셨으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셨어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 선거가 특히 최고위원 선거는 많이 치열하다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출마의 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거의 같은 말씀 하시는데요. 네, 정권 재창출. 맞습니다. 아마 후보자만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라면 모두가 원하는 일일 겁니다. 저 역시 정권 재창출이 꼭 필요하다. 네, 그걸 이제 처음 내걸었는데요.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정권 재창출을. 그래서 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거고요. 네, 그럼 어떻게 마무리를 할 어떻게? 건데 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렇죠. 지난 2년 동안 제가 주요 당직을 맡으면서 그 최고위에 계속 거의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좀 주의 있게 봤던 것이 아무래도 그 우리 정부가 잘하려면 당정청의 관계가 원활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뭔가 그 국민들에게 뭐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이런 건 그 당정 간에 약간의 그 마찰이 있을 때 네, 정책에 약간 그 혼선이 있을 때 국민들께서 실망하더라. 그걸 제가 이제 쭉 봐왔기 때문에 네, 이 후반부에는 제가 그 부분을 좀 당정청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겠다. 다만 지금 당청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돈독합니다. 네. 그렇지만 당정 관계에서 특히 이제 정부의 그야말로 전문 관료들 오래된 전문 관료들 같으면 네. 당과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은 좀 고집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을 직접 만나는 우리 당에서 네.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것을 쭉 지켜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아온 저 소병훈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선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지금 함께 활동하는 의원님들이 꽤 있습니다. 한 그룹으로 네. 그 이제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배와 함께 해왔던 네. 80년대부터 민주화운동부터 함께 해왔던 그 의원님들인데요. 이제 이분들이 저에게 그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 소병훈 의원이 가서 그 지도부에서 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그 네. 뜻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한 목소리를 내고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의 권유도 받았고 또 그동안 이 당직을 하시면서 네.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봐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당정 간의 관계, 특히 당이 좀 주도하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심하고 제일 가깝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심을 잘 듣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네. 그 약간의 그 이견이 있었던 것이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아마 국민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일찍부터 그걸 좀 지급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네. 기재부에서 좀 반대를 기재부에서. 했죠. 그러다가 네.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당에서 가신 총리께서 기재부 장관을 설득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그 미래 통합당 네. 통합당까지 찬성을 하니까 시행한 일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네. 그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예컨대 그 2주택 취득세 네. 이런 부분도 당에서는 전 국민이 주택을 가진 다음에 2주택을 갖는 게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2주택을 가질 사람들은 그만한 그 보상을 대가를 치르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높은 취득세율을
얘기를 했는데 음. 당의 이제 정부에서 그 부분에 약간 좀 그 뭐랄까 좀 거부감을 가졌을까 아.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정권 후반부에는 정말 그 당정 간에 당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권 후반부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에서 좀 적극적이고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제가 그 변화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제가 좀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차별점이 있네요. 다른 후보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적극적이고 또 강한 뭐 그런 당의 모습을 만들겠다. 그런 출마의 변을 밝히셨는데요. 지금 민주당 그 지지율 같은 걸 보면 예. 뭐 반등은 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반등은 했는데 추세를 보면 총선 때 뭐 지지를 했던 그 뭐 열성적인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 그렇죠.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뭐 그게 뭐 당연하다 보신 분도 있고 이게 위기다, 뭐 경고장이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는데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또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는 네. 그 지지율 변화에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이고 모든 게 좀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할 정책들입니다. 아, 그런 부분 가지고 당장 지지율이 좀 낮아졌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정치에서는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뭐냐면 그 지지율의 등락은 마치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어부에게 오는 파도와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파도가 셀 때는 그 센 파도를 넘어가야 되고 잔잔할 때는 그 센 파도가 올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그 옆나라 그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초보 어부는 태풍을 두려워하고 네. 노련한 어부는 안개를 두려워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요? 적어도 그 초보 그러니까 태풍을 두려워하는 정당 같으면 그 지지율의 등락에 따라서 막 그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노련한 어부 네. 안개를 두려워한다면 앞이 안 보이는 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야 된다. 집권당이라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그 예측 가능한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국민들께서 주신 176석의 의석을 네. 어떻게 그 국회에서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그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을 평가할 때 네. 어떤 그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 요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176석의 그 의석은 네. 저는 책임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불과 석 달 지났지만 네. 그 2, 3개월 동안에 우리가 과연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었는가? 그걸 그런 봐야겠다. 점도 예. 그 한편의 그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 당에서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 말이나 행동이나 그다음에 당 밖에 우리 당 구성원들의 일들 네. 이런 일들은 깊게 생각하고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 역할도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76석이라는 민심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민심도 반응하고 그게 또 지지율에 반영되기도 할 텐데요. 지지율이라고 쓰고 사실 사람들은 부동산이라고 읽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혼선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이런 지적도 뭐 언론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그 현실, 그러니까 현상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전달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 몇 번 그 발언을 했다가 이게 발언이 앞뒤 잘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진짜 우리 정책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우리 국토위 보고할 때 네. 정부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밖에서 정책 실패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꼭 정책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설득의 실패가 없었는지 국민 설득을 실패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내는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음. 왜 진전이 안 됐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뭐 20번 넘게 정부 정책이 나왔다는데 예. 그것이 왜 실패했다고 할까? 사실은 그런 정책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법으로 네, 20대 국회 때 안 됐죠. 근데 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일 좀 해라 이런 네, 뜻으로 맞아요. 저는 176석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네, 일 좀 하는 모습. 국회의원들 보면은 사실 다른 데서는 문호동 무임금인데 국회는 뭐 압니다. 다 뭐 일은 하고 있는 건 제가 그래요. 저는 잘 알고 일은- 있지만 일은 다 국민들이 하고 볼 있습니다. 때는 법안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부동산 관련 법이 처리가 될 때 뭐 언론에서는 밀어붙이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말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제가 국토위 상임위원인데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번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음, 20대 국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을 광경이었다. 20대 국회였으면은 계속 논의하고 있겠죠 예, 지금도. 그러면 그게 18대부터 시작된 법안이거든요. 아, 예, 임대차 3법이 예. 20대까지 왔는데 논의하다가 결국 또 가라앉으면 거봐라 저기 안 되는 법이다 해가지고 또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한 그 일부 네. 세력들에게 우리 당이 그걸 176석의 힘으로 우리 서민 어려운 그 임차인들을 위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과거 1989년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전세 계획을 1년에서 2년 올리고 나서 많은 그 곤욕을 치렀는데 31년 만에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겁니다. 그렇네요. 그걸 네. 민주당이 176석이 없었다면 못했고 더구나 지난번에 그 상임위원장을 서로 협상할 때 원래 국토위는 미래통합당 맞아요. 몫입니다. 11대 7로 했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위원장 했어도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예결위 때 우리 예결위원장이 집에 가니까 열지 맞아요. 못했죠. 예, 예. 이번에도 만약에 위원장이 그냥 집에 위원장이 갔어요. 집에 갔으면 그거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그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신다면 지금 시급한 법안들이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나는 동의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국민들이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뭐 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손해를 보거나 이걸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라는 걸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이 법이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판단해서 특히 집권 여당에서는 이걸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 정말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건가 이거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 지도부가.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 임대차 관련된 법안들이 그리고 임대차 제도가 정착을 한다면 저는 그건 집값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큰 부담 없이 계속 그 임차인으로 그러니까 전월세를 산다면 내가 굳이 집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그 국민들도 늘어날 것이고 네. 안정적으로 주거 문제만 안정적으로 해결된다면 더 많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임대차 3법이 그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2년에서 4년 늘었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 전세하는 사람들은 그 전세금이 높아져가지고 힘들고 또 4년 뒤에 폭등하는 전세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기우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기우다. 예.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정말 이 과거에는 입법으로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그 법안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지만 적어도 21대 국회에서는 그걸 할 겁니다. 법안으로 네. 문제들을 해결할 거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똑같이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에서 그렇죠. 보호해야 할 국민이고 네.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 국민이 많습니다. 내가 서울에 살면서 지방으로 전견을 가면 서울 집 전세를 주고 내가 지방으로 가는데 네. 윤희수 구현도 있죠. 그렇지. 그건 조금 제가 네네네. 뭐 제가 얘기를 말씀드린 했지만,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저는 좀 그 시간을 좀 두고 본다면 정착돼 갈 수 있다. 정착돼 갈 수 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4년 뒤에 폭등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절대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전세가가 사실은 이제 폭등을 하려면 네. 주변 시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당에서 저도 이제 국토이기 때문에 준비를 할 게 네. 예컨대 이제 표준계약서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옆동이 갑자기 네. 뭐 2배로 오른다거나 음.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게 다만 우리 동네 집값을 올려볼까 아니면 전세값 올려볼까 할 때 담합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그게 이제 국민의 그 사유재산권을 침범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이건 사유재산권 이전에 국민의 그 생존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네. 그렇게 막가지 않는다. 지금 현재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투기꾼 비호 세력 그 두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세력 그런 저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세력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네. 목소리가 그런 기우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부동산 얘기까지 좀 하게 됐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쭙고 또 다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종인 위원장이 예. 광주 5.18 민주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와 정말 통합당에 박히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통합당 내부에서도 하고 있고 통합당 밖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당연한 일이지만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네,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그 참 잘했다가 언제까지 갈지 저는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DNA가 있듯이 정당에게도 DNA가 있다. 저는 그 과거 일종의 공작 정치를 했다거나 네. 뭐 고문 기술자들을 보호했다거나 아니면 5.18 망언을 한 그 의원들을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거나 이런 그런 정당에서 대표 한 사람의 좀 좋은 모습인데요. 네. 이 모습들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아. 저는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과거 일제 청산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과거의 잘못은 솔직히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사과한다면 네. 우리 국민이 받아들인다. 다만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가끔씩 한 번 있었습니다. 광주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그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더라. 저는 그렇죠. 오래 가기를 원합니다. 오래 가길 원한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졌으면 좋겠고 네. 이제 또 그런 일보다도 이게 이제 제가 그 진정성을 조금 확실하게 못 믿는 것이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좀 지속적으로 이걸 네. 좀 지도를 해주시고 네. 당을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그 정기국회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정말 그런 정쟁보다는 국민을 위한 일,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회를 운영하는 일. 저는 이제 네. 이 일에 꼭 좀 매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어쩌면 저는 그 위원장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는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언? 내가 이런 사과를 했으니 앞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은 절대로 5.18 관련된 망언이나 왜곡된 얘기를 하지 않겠다. 네. 그런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 뒤에 통합당이 정말 바뀐 모습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정쟁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말 일어나는지 이것도 쭉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뭐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저희가 지켜보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진정성이 당 전반으로 퍼지는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무릎 꿇는 것도 끝난 건지는 지켜보고 또 의원님의 말씀도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자, 코로나19가 너무 걱정입니다 지금. 예, 정말, 속보가 들어왔는데 어제 300명대로 급증했네요. 300명. 324명 발생했는데 그중에 지역 발생이 315명이고요. 서울이 126명, 경기도가 103명, 인천이 18명 이렇게 발생하고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충남이 13명, 강원도 9명 이렇게 확진 판정이 나왔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중단되겠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 이제 일상이 지금 많이 제약을 받고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이런 상황 더 우려스러운 게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왔던 사람들이 검사를 지금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했고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된 이런 확진자, 집회와 연관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너무 걱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퍼질까봐.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8.15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물론 그 정당 간 그러니까 우리 통합당의 그 일부 네. 전현직 의원들 참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것을 바로 받아서 우리는 관계 없고 뭐 함께 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좀 심각하다. 광화문 집회를 그 연 사람, 그러니까 집회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통합당의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당협위원장들이 몇 분 계십니다. 현역 의원도 있었고. 네. 그렇다면 적어도 그 통상적으로 보면 당협위원장이 주최하는 그 집회에는 당원들도 갑니다. 그렇죠. 혼자 가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위원회에 아마 당원들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네. 그렇다면 당협위원장 몇과 그 과거 지자체장 단체장도 왔었다는데 그리고 현역 의원 그렇다면 그건 당 전체의 그 집회는 아니더라도 일단 당이 참여한 집회고 당이 주도한 집회라고 봐야 됩니다. 그 자리를 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전광훈 목사가 참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과거 전광훈 목사와의 인연을 얘기한다는 것보다 이 사람이 과거에 우리 당과 함께 했었다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 네. 잘못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지난 1년 동안 집회를 쭉 진행되어 오는 걸 보면 거의 작은 새에서부터 큰 어미새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날개를 달게 되는데요. 그 날개를 달아준 것이 통합당이다. 그건 누구도 네. 부인하지 못할 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 정광훈 목사를 만든 건 네. 파라리 통합당이다. 서정주 시인이 23살 때 쓴 시 중에 나를 만든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라는 그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네. 저는 정광훈 목사를 만든 건 파라리 통합당이다. 그건 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통합당은 이번 케이스에는 정말 유구무원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지금 정말 이건 거의 전쟁보다도 더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사람들이 코로나 방역에 방해하는 걸 넘어서 어쩌면 우리나라 그 K 방역의 실패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우리 정부 방역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그 포천에선가요? 보건소 직원이 그 조사하러 갔더니 예. 껴안았죠. 저는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다 스스로 과거 일제가 가미가제 특공대식으로 내리꽂듯이 네. 이 현상만은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스스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된 거다. 이걸 뭐 지금 그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당에서 과거에 우리가 함께했었지만 그리고 과거 우리들이 당신들과 네. 함께했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 모두 가서 검사를 받아달라. 그런 일도 그렇게- 통합당이 앞서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방역이 실패한 거다라면서 정부 책임론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이 방역이라는 게 정부가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방역의 노력이나 이런 걸 부정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한 일은 네.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든 일이지 그렇죠. 거기에 참여한 건 자원봉사자, 의사, 네.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국민이 연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네. 외국에서도 가장 먼저 지적한 게 국민의 연대, 협조 네. 이런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치 이걸 정쟁으로 삼아서 정부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K 방역이 실패해야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 물론 이제 제 입장은 뭐 다른 당의 입장과 다르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될 정도입니다. 최근에 그 사랑제일교회 하는 행위를 보면 네. 이건 심각할 정도를 넘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뭐 당내에서도 뭐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준비가 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까 보니까 실시간도 후원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민주당 강하게 단호하게 개혁하라 이런 미미님께서 또 실시간 후원도 해주시면서 민주당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어떤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는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훈 광복회장이 친일 청산 발언했는데요. 통합당이 편가르기다. 뭐 김원훈 회장을 향해서 사퇴해라. 여러 가지 비판을 뭐 여러 의원들 뭐 당내 논평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이 발언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네. 이분들이 그 경축사의 전문을 읽어봤나? 저는 저는 전문을 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을 보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광복회 회장으로서 네. 오히려 부족할 점만큼 완곡하게 과거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광복 상태다라는 뜻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장에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그런 그 뭐랄까요 경각심을 불러주고 있는 건데요. 저 자신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었는데요. 네. 그 친일 부역 세력들이 독립운동 세력으로 독립운동가로 변모해가지고 네. 훈장 받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70여 개가 넘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지난 4년 동안 정말 그 행안부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다 하지도 못하고 한 10명 정도 서운 취소를 했습니다. 4년 동안 10명. 예, 네. 10명 정도. 이제 저는 21대에서는 그게 더 많아지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이번 그 김원웅 회장의 경축사에 들어 있다. 네. 그런 부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넘어가자. 모든 국민이 그 동의할 수 있는 일. 과거에 과거 그 일제 예컨대 그 부역했던 사람이 독립운동가로 독립 포장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이죠. 증명이 된 일이거든요. 과거 네, 네. 그 역사문제연구소인가요? 거기에서 이미 다 증명을 했는데도 그분들을 아직 서운 취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야, 이것부터 좀 바로 잡는 일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집요하게 지금 이분을 추적을 하는데도 그리고 모든 자료를 주는데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타파의 그 기사를 보면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 특히 이제 광복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또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하셨는데 친일 청산이란 거는 글쎄요 이거는 반대할 국민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자꾸 곁다리를 걸고 넘어지는데요. 지금 뭐 파묘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직 김원웅 회장 입에서는 파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앞서가요. 물론 네. 우리 그 국회의원 중에 그런 법안을 내는 분이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그리고 포함해서. 그런 네. 법안 내는 건 국회의원들의 의무입니다. 법안 내고 그걸 또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정제 작업을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그러면은 뭐 이런 건 내면 안 된다 이게 정해진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국회에서 통과가 또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그 광복회장의 경축사와 연결시킨다는 건 이건 나가도 한참 너무 많이 나갔다. 오버한다. 그래서 저는 전문을 좀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른바 김원웅 그렇습니다. 회장의 과거 뭐 행적 이런 걸 손가락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를 보라는. 부분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라는 그 주요 핵심 메시지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저희가 뭐 현안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현안에 대해서 참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뭐 시간도 한 군데 있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보면서 좀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당 기준으로 하면 아직 청년입니다. 45세. 45세가 안 돼서 청년인데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주세요. 이 방안이 뭔가요? 저는 우선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라는 건 저는 청년이 참여하는 사회. 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청년들은 이 어른들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윗세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해놓고 네. 지금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일부의 그 지적도 있습니다. 2030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2030이 직접 참여했으면 좋겠다. 우리 당에도 그런 이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예를 들면 우리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년위원회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민주연구원에 들어오는 국고 보조금이 꽤 됩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공약한 건 대략 5% 정도를 그 위원회에 배정하고 음. 거기에서 계속 연구, 검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네. 물론 전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청년 임대주택 같은 부분들 실생활과 관련된 물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서 청년들이 그야말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떠나서 네. 뭔가 그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자. 그게 이제 제 공약의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배제해 놓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경제 논리나 이 사회 논리 자체가 기성세대를 위해서 좀 만들어져 있고 너무 공고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아니야. 이런 비판과 질책이 많았거든요. 특히 뭐 대출이 안 되니까 3, 40대 가정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돼서 못 산다.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만한 일이냐.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해요. 그런 문제들을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당이나 정치권에서는 직접 본인이 느끼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이 이제 20대, 30대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왔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아마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정책들을 이런 부분을 다 내놓으리라고 봅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을 그래서 위한. 저는 그분들의 그 어떤 지원군 노릇을 하고 싶다. 음. 제가 지난 그 2년 동안 당직을 하면서 사실은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이 부분에 장애인위원회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좀 아. 뭐랄까 함께 했고 네. 여러 그 위원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 담당자로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컨대 뭐 조강특위 같은 데에서도 청년이 들어오니까 우리들이 그 보통 정치권에서는 할 수 없는 네.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아주 국회에서도 네.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주 그동안에 없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가요? 간사 선임할 때 네. 저 미래통합당 간사를 음. 선임하는데 그러면 간사는 서로 이제 양당 간에 당에서 결정해서 형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 그렇죠. 건데 예, 예. 거기서 우리 이의 있습니다. 아. 손을 들고 네. 자기는 반대합니다. 그런 그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음. 저 얘기들이 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리고 저 얘기들이 국회를 밖에서 봤던 그리고 그렇죠. 밖에서 볼 때 국회에 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제 많이 바뀌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회도. 네. 그러니까 지금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예. 청년 의원들을 볼 때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이의가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깨지고 여야 있습니다, 간사를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오니까 청년들의 시각으로 눈으로 보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 고쳐 나가는 그런 모습. 또 청년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당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할 예산을 수 이제 있는 직접 것들을 줄 겁니다. 그 5%면 꽤 큰 예산일 텐데요. 예산이에요. 예, 그것을 이제 직접 주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음. 그리고 청년 정책을 이제 제대로 된 게 당사자들이 만드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당사자들이 만든 정책.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게 거기서 위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입법이 되고 정책이 돼서 일하는 국회에서 정말 이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이제 제가 최고위원이 돼야 시작할 수 있는 제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을 달아주셨고요. 자, 어떠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당대회 일정에 이런 게 잘 소화가 안 되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뭐 앞서가는 후보는 모르겠지만은 따라가는 후보들 좀 간당간당한 후보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선거운동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저한테는 큰 약점인데요.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이 전국을 돌면서 네. 대의원도 만나고 권리당원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싹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이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화 길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화라는 게 그 부분이 사실 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아까 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우리 민평년을 함께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서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당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봐주신 분들이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연락들을 하셔서 제가 거꾸로 그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마지막 갈수록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음. 다만 좀 더 널리 알렸으면 더 빨리 더 좋아졌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참,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전당대회 치러하는 뭐 이 민주당 사정도 참 국민들이 볼 때는, 당원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데요. 최선을 다해서 뭐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의원님, 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좀 정신 없었을 텐데 그래도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자주 좀 저희 오마이 TV에 나와 주시고요. 오셔서 정책 홍보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해서 입장도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는 앞에 보시고, 자, 유권자로 생각하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동안 국회가 제 목소리를 못 낸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남북 문제랄지 한미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제 목소리를 못 내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 차원에서 뭐 남북 국회의원도 좀 추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남북 문제에서 우리가 유엔 제재 이외의 것들 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 개인 여행 문제랄지 금강산 관련, 개성공단 관련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 최고위원 나오기 전에는 올해 그 21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낼 법안이 기본소득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 법안이 지금 뒤로 자꾸 미뤄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얼마 전에 그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이라는 모임을 여야 모두 31명의 의원들이 출범을 시켰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기본소득 법안도 빨리 준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오마이뉴스 시작을 제가 한 건물에서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7층에 있었고 제가 출판사를 했었거든요. 도서출판사 하나. 그 산하가 3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마이뉴스는 저에게는 아주 뭐랄까요, 아주 가까운 친근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좀 늦었는데요. 하여튼 오마이뉴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 독자님들, 저도 그 오마이뉴스에 10,000원 아주 시작할 때 10,000원 냈던 독자고, 제가 오마이뉴스를 다 공짜로 이용하는 그런 독자입니다.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하여튼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금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꼭 최고위원 시켜주셔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 다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당대 그 상황 그리고 결과까지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